존경하는 유열민주포럼 회원 여러분들 앞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오늘 저의 결론은 이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최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차선 아니면 차차선의 형태라도 선거제도의 진전을 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위기 극복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위기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필요가 없을 텐데요. 이것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저는 이념이나 진영이나 부문을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리더십 역량, 리더십의 혁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만성적인 그리고 이 지역주의에 얽매여서 이 갈등 증폭형의 양당 대립 구도를 고착화시켜놓고 있는 정치 구조를 바꾸는 문제,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 우리 한국 사회 위기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 기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선거 제도 개혁 문제라는 겁니다. 결코 식상한 문제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중요성들을 모디하거나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이끌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앞서 먼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요. 현행의 단순 다수대표 비례대표제를 가져온 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선거구제가 어떻게 구성됐나. 87년 체제 이전에는 비례대표 의석이 33%를 구성했고요. 중선거구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88년 체제가 확립되고 난 다음에 88년도 선거법 협상을 할 때에 그 당시에 평화민주당하고 민중회당 그리고 민중진영에서는 비판적 지지파하고 거의 독자 세력파가 소선거구제를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통일민주당에서도 동의를 했고 마지막에 민정당에서 동의하면서 현재의 선거체제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결과는 뭐였냐면 단기적으로는 여소야대 국회를 형성했는데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어려움을 취한 그 당시에 이제 민정당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또 이 통일민주당 세력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이 합당을 하면서 양당 체제가 정립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실제로 88년도 선거를 통해서 독자 세력화를 추진하는 세력이 전멸을 했다는 겁니다. 한겨레민주당 몰락하고 소위 민중의 정치 세력화도 몰락하고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고 그 상황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제3의 정치 세력화에 성공한 적은 유일하게 소위 정주영당이었습니다. 이것이 갖고 온 이 한국 사회의 정치사에서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정치권 그리고 민중운동 진영에서 이 문제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현실 정치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현실 정치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양당이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정치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심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제하에서 양당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진영에서 지금 경쟁이 굉장히 뛰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조직이 그러냐? 대중조직은 상당히 지금 조합주의에 매몰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기하는 주체의 역량은 굉장히 적고 예를 들면 전문가 집단, 언론, 일부의 정치인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고 개헌 문제 또한 저는 적어도 개헌 문제가 현실화되려면 개헌 문제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내가 개헌을 통해서 이를 보지 않겠다. 권력 구조를 바꿀 때 나는 내 권력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겠다. 그리고 적어도 그런 선언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이게 이제 뭐 청와대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뭐 김무성 대표나 뭐 문재인
대표나 이렇게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이 개헌하겠다, 어렵고 이런 문제를 얘기하겠다,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고 앞서서 이제 김태년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있을 거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 홍천 행성 같은 경우 행성은 언제 갖다 주면 되는 거고요. 홍천은 추천에 붙이든지 그 위에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상한선 늘리는 거 하면 현재 제도하고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과연 그러면 선거제도 개혁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뭐가 최선이고 뭐가 차선이고 뭐가 차차선이고 적어도 이것은 이번에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집요하게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간과 동시에 정당이나 이념이나 부분과 관계없이 이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더 폭넓게 역량을 결집해서 연대를 해서 이 문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가지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정당 득표율 비례의석 배분 선거구제입니다. 소위 도의식 선거 정당 명목 비례 대표제죠. 그러니까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난망한 과제입니다. 지금 두 번째로 제기되고 있는 게 선관위 아닙니다. 선관위는 권역별 정당 득표율 비례 선거구제입니다. 즉 권역을 부분해서 정당 득표율의 비례에서 의석수를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진보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현재의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나타날 수 있는 양상,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은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권역별로 비례대표만 정당 득표율에서 배분하는 양식. 거기에 제가 이따 이제 그 석패율제를 말씀하겠습니다. 석패율제가 도입되어 있지 말지 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보다는 효과가 조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검토할 수 있는 안이 저는 소위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 당시에 이 개헌 문제가 맞불려가지고 노무현 정부가 제안했던 안이죠. 구체적인 안도 다 만들었었고 다만 이제 원포인트 개헌 문제에 대해서 야당 내부에 그 당시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면서 나왔다가 없어진 안입니다. 저는 그 최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 중대선거구제 문제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지역 독점 구조를 타파하는 데 있어서는 선관위 안에 버금가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정치의 전체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소위 인물 경쟁력, 그러니까 같은 정당 내에서도 과연 인물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존중받는 선거풍토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현행에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 벌어지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의원들이 거의 지역구 정치에 매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임있고 유능한 정책 정치가 불가능하고 괜찮은 정치인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잘하면 잘할수록 국회의원에 낙선할 가능성은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현실의 양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이 만성적인 대립과 갈등을 증폭하는 정치 구조가 이제 계속 공고화되고 있는 문제가 생기죠. 지금 이제 그 금권 부패 정치의 가능성을 김대표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제도 과거 일본 정치가 보여줬던 거하고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 단위가 유권자 수가 적을수록 금권 정치가 훨씬 위력을 발휘합니다. 가장 심한 선거가 조합장 선거입니다.
조합장 선거, 기초의원 선거, 광역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단체장 합당수장 선거, 대통령 선거. 지난 16대,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선 자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비하면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정치 자금 문제가 결정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게 실제로 대선을 치러본 저의 입장에서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굉장히 강동한 공직선거법 기조하에서 선거구역이 넓게 되면 기본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개인원회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지금 원외지구당 위원장조차도 개인원회를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지금 사조직, 예를 들면 그게 옳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권선택 그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선거법 위반 걸린 게 소위 이제 포럼 조직 운영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동시정규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선거운동을 갖는 조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익제공 문제도요, 지금 이제 김영란법,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신고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익제공을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파 정치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좋은 개파는 있어야 되는데, 개파만을 위한 개파가 온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새누리당하고 새정치연합의 큰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에서 질 것 같잖아요. 근데 남경필 지사는 당내 대표적인 소수파예요. 저랑 같이推신파 활동을 했죠. 그런데 경선을 했는데 이겼거든요. 그래서 도지사가 됐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파냐 아닌 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전체가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보면 제가 이렇게 가능정당의 문제를 얘기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진당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새정치연합의 경우를 보면 4개 파의 사람이 진출하는 것을 최고로 본다는 거죠. 우리 당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4개 파에 있는 사람이 선거에 진출하는 것을 최고로 본다는 거죠. 이게 개파 정치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과연 개파 정치 문제가 중대선거구제 때문에 더 강화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치를 함에 있어서 적어도 이 소명으로서의 정치, 그리고 실제로 당선돼서 책임을 이뤄나가는 정치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 개파 정치를 일정 수준에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정치 발전의 기본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선거구제가 온전 강화시킨다. 저는 사실은 일본 정치가 별로 그렇게 이제 우리 정치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중대선거구제가 거대 정당의 과반수 획득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실제로는요. 그리고 우리가 기초의원 선거,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의원 선거는 사실은 더 쪼개서 한 2,000세대 만에 하나씩 정도 소선거구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이 정당의 관계없이 지역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당선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지금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거든요.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상대적으로 양당이 다수당이지만 제3당이 지출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4명을 선출한다고 하면 약 15% 정도 득표하면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대환 교수님 발제를 잠깐 좀 봤는데 지금 양당 구조를 타파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물론 중대선거구제 중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이 우파 진영 같은 경우에는 우파의 논리에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당선될 장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좌파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일정 정도의 유권자들, 자기 지지자들한테 지지를 받아가지고 계속 장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양쪽 끝에서 당내의 이제 합의 구조 이것을 망가뜨리는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오히려 굉장히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시간 다 지났나요? 5분. 예. 저는 만약에 이제 선관위 안이 단순 소선거구제는 유지한 속에서 그냥 비례대표제만 권역별로 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그 안보다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가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더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례대표 정수 의원 확대 문제는 제가 실제로 이제 11대부터 쭉 표도 정리를 해놨는데 11대 때 87년째 이전에는 33%였다가 지금은 18%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 정수의 문제에 대한 국민 정서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사실은 비례대표 출신 의원들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역할 또는 의미 있는 정치적 역할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다. 결정적인 문제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지도부나 당의 주류에 의해서 장악되기 때문에 결국 주류의 거수기로 전락한다. 제가 18대 때 열심히 새심파 활동을 해보니까요, 제일 심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비례대표였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다시 공천받아야 되니까 주류에 줄 서는 거예요. 일정 정도 정책 역량의 차별이 있을지는 몰라도 정치적 역량에 있어서 대단히 한계를 보여왔던 것이 물론 예외적인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김정일 장관 같은 경우도 있고 한나라당에서 17대 비례대표 공천을 참 잘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해소하지 않는 이상은 비례대표를 그냥 늘려야 된다는 말이 대중적으로 국민적으로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공천제도 문제인데요. 공천제도 문제는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한 서너 두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소위 공천이라는 것을 개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 운영해 왔습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고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상당히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나라당 같은 경우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친박을 흑살해 버렸잖아요. 새누리당으로 바뀌어가지고 박근혜 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 되니까 친이를 흑살해 버렸어요. 그분이 경쟁력이 있고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장단이 있습니다만 전략공천보다는 경선 방식으로 하는 게 맞고 경선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당내 양당의 상황을 봤을 때는 내부 경선보다는 국민 경선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것을 완전히 개방형으로 할지 혼합형으로 할지 또는 제한형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정당 나름대로 선택을 하되 어느 한 정당이라도 국민참여 경선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문제를 선관위가 관할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끝으로 의원 정수 문제는 논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논리는 당연히 문제야죠. 근데 이게 정서상 그간에 우리 정치의 현실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 얘기를 해야죠. 만약에 의원 수를 늘리겠다라고 하면 현재 세비 총액을 늘리는 만큼으로 n분의 1로 줄이겠다. 저는 사실은 보좌진도 정수를 더 쓰는 것보다는 총액을 줘서 그 총액 법인 내에서 쓰라고 그러고 총액을 의원 수가 늘어나면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의사를 표명해 줘야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